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들에게 부담감을 줬기 때문인데요. 다우지수는 오르면서 끝났지만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배경에는 테이퍼링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국채 금리의 상승, 그 다음에 기술주의 부담, 시장 경제의 내용들, 또 그 외에도 미국에 산재되어 있는 부담스러운 내용들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옥죄기에 나서는 정부, 지금 B2까지도 한도 관리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감원장이 약간 이런 신용 거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적인 어떤 경고 메시지를 좀 보내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신용 잔고의 어떤 그 증가세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아직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 당국에서의 이런 그 대출 옥죄기 정책들, 이런 것들은 당장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2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증권거래세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실 매도를 하든 수익 매도를 하든 어쨌든 지불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 증권거래세가 또 손절 매도를 친 이런 투자자들에게서 더 많이 거쳤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은 급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걱정거리가 조금 있었는데 그다지 크게 부담감을 주진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1%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 좀 있었는데요. 장 마감에는 결국 마이너스 0.5%로 상승세를 조금 진입을 시켜주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2% 상승했고요. 이거는 상승폭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상승 출발, 그 다음에 제법 올라섰다가 지금 장 막판에 내려서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다우지수의 흐름과 나스닥이 서로 완전히 상반되어 있죠. 다우지수는 상승 출발, 그 다음에 하락 전환, 나스닥은 하락 출발, 그 다음에 상승 전환인데, 이 시장의 결과치 말고 내용치만 본다라면은 국채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바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이러한 모습들은 그냥 혼조세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국채 금리가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 일단 살펴보게 되면, 일단 시장이 개장하기 전부터 이제 미니 선물이라든지 이런 쪽이 크게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개장 딱 하고 나면서부터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쿵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개장 전부터 10년물 국채금리가 1.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하락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죠. 마감은 어떻게 됐냐면 1.484, 그러니까 조금 낮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난 그 장보다도 0.03% 정도 올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좀 안정화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모습들이 이제 가운데 혼조세로 몰리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주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는, 일단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든지 또는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 성장주, 기술주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악재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테이퍼링 관련한 부분 때문이다, 이 긴축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찰스죠? 찰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곧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존입니다. 이 존도 뉴욕 연은 총재인데, 이 사람도 경제가 예상하는 대로 계속된다면 자산 매입 속도 조절이 곧 정당화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테이퍼링이 곧 시작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 즉
지금 보면은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좀 덜 무르익었다라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9월달이 끝나가는 시점으로 들어갔을 때 또는 이제 11월 달에 이제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고용지표가 5% 미만, 즉 4%대를 찍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가 된다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무조건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상치보다 한 1, 2개월 정도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11월 달에도 이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12월 아니면 다음 내년도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시장이 이것을 그때까지도 호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뭐 한두 달 빨리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 뭐 이 테이퍼링의 어떤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또 시장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 테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채금리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면 내년도 말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보통은 테이퍼링을 1년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내년 뭐 12월이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해로 넘겨서 2023년 초반에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경기가 얼마만큼 좋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미국 시장에 나타나 있는 부담감 요소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 뭐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 임시 예산안도 있었죠. 지금 주의회의 임시 예산안 이건 지금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 이것도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나서 있는 상황인데 공화당이 지금 부채 한도안을 빼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셧다운을 막아주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부채 한도도 지금 어느 정도 유예를 시켜주거나 더 증액을 시키지 않으면은 사실 미국이 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들이 유지하게 되고 임시 예산안 즉 셧다운만 해결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국으로서는 부담스럽겠죠. 근데 지금 요것조차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셧다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 두어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셧다운이 되게 되면 이제 연방정부 이게 국가기관에 봐야 되죠. 국가기관이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일을 안 해요.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국가기관이 마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요것을 어떻게든 이제 막아내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 상황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셧다운 기간이 그렇게 장기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한 악재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극적 타결 같은 경우들을 많이들 하게 되죠. 그래서 기간적인 부분들을 딱 놓고서 그때 이제 타결돼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냥 불안감만 조성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통과가 될 겁니다. 뭐 같이 통과를 시키든 아니면은 뭐 제한적으로 통과가 되든 아니면 이것만 먼저 통과를 시키든 뭔가 되든 이렇게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를 시켜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시 예산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임시 예산안 통과를 부채 한도안과 함께 같이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분리해서 통과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자, 그다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30일로 이제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27일 날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지금 말이 많습니다. 1조짜리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3조 5천억 달러짜리를 먼저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먼저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표결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3조 5천억 달러가 먼저냐 1조 달러가 먼저냐 뭐 덩치가 큰 게 먼저 들어오면 좋긴 좋겠죠. 근데 앞으로 이것이 상원까지 넘어가서 그 해결이 될 만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뭐 하원에서는 어떻게든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또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쉬운 건 아닐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지금 1조짜리를 해가지고 일단 요거라도 먼저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속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3조 5천억짜리로 크게 밀고 나가자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놓고서 추가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할 것이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이게 1조 달러짜리 그 인프라 투자 지출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진행이 됐을 때가 더 긍정적일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초당파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이제 그 참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1조 달러짜리가 먼저 진행이 돼야지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겠네요. 네. 자, 어쨌건 지금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좀 재료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뭐 셧다운이 되냐 마냐 이거 가지고 부담감이 있겠죠. 또 인프라 투자 되냐 마냐 이거 가지고 부담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 또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생각합니다.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횡보하면서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쁜 모습은 아니리라 생각은 되는데, 일단은 뭐 미국장이 좀 답답하면 네, 전체적으로 좀 활력이 많이 줄기는 하겠죠. 근데 경기가 얼마만큼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걱정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의 경기가 계속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그쪽에 투자하려고 했었던 외국 자금들이 이 신흥 이머징 마켓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도 그런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오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합니다. 가계대출 옥죄기. 지금 정부에서 계속 그 대출에 대한 그런 규제안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 가계대출이 너무 많다. 네, 이것은 뭐 이제 나중에 부담이 될 것이다. 금리를 낮추고 나서 이제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렇게 규제안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것은 좀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가계대출이 너무 많은 건 맞아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늘어난 것이 뭐였냐면 이제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그다음에 B2까지도 이제 환도 관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투자 자금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신용대출 이런 부분도 다 있겠지만, 이거 말고도 이제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 또는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한 그런 자금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금 신용융자 잔고 추이가 그래프로 나타나는 걸 살펴보게 되면요, 2020년도에는 총 합계가 양시장 모두 합쳐가지고요 6.6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그때는 뭐 주가가 엄청 떨어졌으니까 비교하는 잔고 자체가 웃기겠습니다만, 6.6조 원, 코스피에서 3.2조 원, 코스닥에서 3.4조 원, 이때 아마 반대 매매 엄청 나왔겠죠. 그랬는데 이게 20년도 말이 되면서 이제 19.2조 원으로 크게 뜁니다. 이때 뭐 주가가 많이 뛰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올해 6월 달이 되면서 이제 23.8조 원, 그 다음에 9월 달이 되면서 25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2020년도 말에 주가 상승이 크게 뛰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올해 연초에 되면서 아마 최고점을 찍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도 뭐 꾸준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때보다도 증시가 더 좋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뭐 20조 원대 넘어가는 시점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뭐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잔고의 상황은 1년 반 만에 6조 원에서 25조 원이니까 64, 24 맞죠? 이건 계산 맞는 거예요. 자, 64, 24 4배 정도 늘어났다. 신용잔고가 많이 늘긴 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게 됐는데, 소비자 경고 발령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일단은 뭐 구두 개입에 대한 성격이 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말로써 경고하겠다. 너무 많이 이제 그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겠죠.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가계비치 최우선 관리 과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이제 지고 있는 빚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지? 이렇게 뭐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더 이상 빚을 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당장 힘든 상황에서 빚을 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더 힘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필요한데 그냥 규제만 들어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부담감이 좀 생길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대출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꼭 뭐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꼭 그렇게, 빚을 내야 되겠다. 이런 뭐 생계형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신용 공여 한도 조정 뭐 여기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한도의 관리 방식으로 한도 조정 효과를 노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빌려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뭐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정해라 한계 리미트 라인을 정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투자 시장에서 이렇게 뭐 신용장고라든지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 빠른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일전에 제가 해드렸던 말이기도 한데요. 시장이 그 당시와 지금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 그 당시 대비해서요. 그때는 뭐 1000포인트, 1500포인트, 1600포인트가 떨어졌던 시기고 지금은 3000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정도까지 뛰어 있는 상태인데 시장 자체가 2배로 뛰었는데 신용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레버리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성장한 만큼 이런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B2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보기는 조금 이르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그만큼 시장에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빚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증가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 상황을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부담감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아니겠느냐. 너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옥죄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완급 조절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뭔가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제 시장의 어떤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신용에 대한 어떤 규모도 같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과 비례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계속 늘어나면 또 안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는 어느 정도 뭐 감안해서 이제 알아서 조절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이 요즘에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긴 했죠. 그래서 뭐 이런 신용거래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계부채에 잡히기 때문에 뭐 초저금리 시대에선 이것밖에 살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아무튼 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돈 가지고 그냥 가만히 버티는 것은 괜찮은데 빚을 낸 상태에서 버티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투자자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단타에 치중한 개미들 돈 잃고 세금까지 더 냈다. 와,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거네요. 올해 증권 거래세가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 세금 엄청 걷었거든요. 그리고 증권사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이번에도 엄청날 거 생각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이제 돈 번 사람들도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되게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올해는 뭐 돈 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손실도 많이 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일 텐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는 수익 난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그런 결과치가 나와서 얼마나 좀 억울할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은, 뭐, 100만원 이익을 본, 증권 거래세를 낸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한 1000만원 정도 이익을 본 사람하고, 그 다음에 100만원 정도 손해를 본 사람하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손해를 본 사람은 더 많이 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1인당 평균 손실이, 평균 수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평균 수익이 1850만원, 네, 수익을 본 사람이, 증권거래세를 80만원 냈다고 합니다. 근데, 2014년도에는 손실을, 마이너스 850만원 본 사람은 증권거래세를 100만원 냈대요. 네. 그 다음에 2017년도 같은 때도 1930만원 이익을 본 사람은 100만원 증권거래세를 냈는데, 2017년도에
930만원 손실을 본 사람은 110만원의 손실을 봤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수익과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그 수익은 더 많이 냈지만 증권거래소는 조금 내고요. 그 다음에 손실은 더 조금 냈지만 증권거래소는 더 많이 내고. 근데 어쨌든 손실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손실도 보고 증권거래소도 내고 하니까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 손해를 좀 많이 봤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평균 손실과 평균 수익을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소에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기적 투자를 잘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단기 매매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매가 잦기 때문에 이 증권거래세를 많이 내는 거죠. 즉 매도를 쳤을 때 세금이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꾸 단타를 치게 되니까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급할 게 없죠. 계속 수익을 내다가 뭐 한두 번 정도 매도를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세금을 내더라도 그 규모가 커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잦은 매매를 안 하는 것, 그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금 제법 많이 내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주식 거래할 때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그 주식 거래에 따른 어떤 매매 수수료 이거 나가는 거 살펴보시면 제법 세금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매매할 때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1억 원을 가지고 왔다 갔다 넣었다 뺐다 계속 하다 보면요, 그 세금으로 떨어져 나간 돈이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잦은 매매 잘 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편 이제 2023년도부터는 이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뭐 별의별 세금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 하여튼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이제 그 주식 양도 차익, 즉 5천만 원이 넘는 국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에서 25%를 금융투자 소득세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뭐 0.15로 낮춰줄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없어지는 게 낫겠죠? 증권거래세 뭐하러 냅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뭐 이게 이제 식적으로 이제 도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증권거래 세금이 아예 없어지게 되고 그냥 양도소득세만 낼 수밖에 없는 금융투자 소득세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난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거고 수익이 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까지도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뭐 이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산을 따져보면 금융투자 소득세로 인한 그런 그 세금 수입이 그냥 이 증권거래 세금을 걷어들일 때보다 조금 더 많다는 그런 계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양도 차익에 대한 어떤 과세가 좀 더 강화되고 또 새롭게 도입하는 만큼 증권거래세 이중과세하는 거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 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아주 그냥 거의 없는 수준까지 낮춰버리거나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폐지를 시켜버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과거에도 한번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증권거래세는 아마도 이제 등 떠밀려서 폐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고요. 어쨌든 2023년 부터는 이중 납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하고 증권거래 세율을 같이 적용받는 상황이 좀 될 거니까 오히려 더 단타 투자를 하시게 되면 더 큰 부담감이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겠네요. 점점점 장기 투자 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단타를 쳤을 경우에는 손실도 많이 보거니와 조급한 마음 때문에 뭐 대단히 좋은 것도 얻어낼 수 없겠지만 세금도 많이 낸다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됐는데, 일단 뭐 매번 나와 있는 뻔한 뉴스들이고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대출 옥죄기로 인해서 B2도 한도 관리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가계대출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뭐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일단은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좋긴 좋은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런 분들 또는 이제 반대 매매 이런 것들에 좀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골자가 되겠고요. 자, 올해도 증권거래세가 역대 최고치가 될 것이다. 단타 투자하면서 손해보면서 세금까지 많이 물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단타를 해가지고 뭐 증권거래세 얼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따져보세요. 세금으로 무지하게 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도 보면서 세금까지도 같이 내고 있으니까 그게 더 엄청난 그런 누적이 될 거예요. 누적으로 계속해서 타격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보다는 가급적이면 장기 투자로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선 영원한 낙관론자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때문에 그들은 음악적으로 잘 훈련된 뇌 귀에 불협화음을 울려대지만 나는 전혀 듣고자 하지 않는다. 증권시장의 추세가 나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때는 일부러 자기 최면을 걸고 확신을 갖고 기다리게 된다. 그냥 이게 극단적인 낙관론자네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어떤 변화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추세가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경기가 계속 좋아질 거야, 앞으로 주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변동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단기적 변동에 휘둘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단기적 변동이 나올 때는 항상 잡소리들이 귀에 들어와가지고 소근소근 속닥속닥 이렇게 귀에다 바람을 후후 불면서 유혹한다는 얘기죠.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네, 긴 호흡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